리처드 울프입니다. 환영합니다. 잠시 함께 상상해 봅시다. 어느 수요일 아침입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커피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림 하나가 화면에 뜨는 순간 손이 멈춥니다. 믿기 힘든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멕시코가 미국 달러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브릭스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에서 말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소문도 아니고 누군가의 추측성 칼럼도 아닙니다. 멕시코 정부가 장관과 경제학자들을 앞세워 공개적으로 한 선언입니다. 통화 자율성, 금융 다변화, 경제 주권 같은 단어들이 공식 문서에 등장합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미국의 주요 방송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앵커들의 표정은 이전의 위기 때와 비슷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그래프와 하락하는 화살표가 가득하고 분석가들은 불안한 얼굴로 말을 고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멕시코 페소가 요동칩니다. 달러는 오르고 다시 떨어졌다가 또다시 오릅니다. 월가에서는 어떤 업종은 즉각적으로 붉게 물들고 다른 업종은 계산된 긴장 속에서 반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해시태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배신, 국가안보 위협, 미국의 적들과 손잡은 멕시코. 미국 정치인들, 특히 스스로를 국가의 수호자로 내세우는 인물들은 즉각 마이크 앞에 섭니다. 멕시코가 위험한 선을 넘고 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다.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 무책임한 결정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강한 단어들, 계산된 단어들입니다. 목적은 하나,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서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진 일은 단순한 통화 정책 기술적 조정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회계 프로그램을 바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멕시코가 건드린 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멕시코는 미국 제국 권력의 세 번째 레일을 건드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달러가 절대적인 교환 수단이라는 전제를 비록 부분적이지만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명백한 레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부 협상 테이블에서 이 소식이 폭발하는 동안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화는 멕시코와 미국의 노동자 동네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국제 금융 구조 같은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훨씬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나한테는 무슨 의미지? 기름값이 오를까? 월급은 줄어들까?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은 어떻게 되지? 공장에서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늘 그래왔던 질문입니다. 시스템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 결국 누가 이 비용을 치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하려는 일은 언론의 소음 속에서 표면만 훑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구조적 핵심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거의 아무도 정면으로 묻지 않는 질문을 분명히 이해하길 바랍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거대한 무역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공급망이 완전히 통합된 멕시코 같은 나라가 달러의 궤도에서 단 1밀리미터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위에서는 무엇이 흔들리고 아래에서는 무엇이 움직이는가? 그리고 왜 워싱턴은 이 가능성에 이렇게까지 두려움을 느끼는가? 구체적인 장면 세 가지를 그려봅시다. 첫 번째, 티우아나의 마킬라도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미국으로 수출될 전자 부품을 조립하는 생산 라인에 들어섭니다. 그의 임금은 보이지 않게 달러에 묶여 있습니다. 달러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정부 간 긴장이 커지면 초과 근무는 사라집니다. 그의 삶 전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실에 매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 텍사스에 사는 라틴계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가정 청소 일을 합니다. 매달 미초아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냅니다. 멕시코가 미국을 배신한다는 말을 들으면 즉각적인 공포가 밀려옵니다. 송금 수수료가 오르지는 않을까? 적대감이 커지지는 않을까?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까. 세 번째, 몬테레이의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태맥을 전제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모든 계획은 환율의 안정성을 가정합니다. 통화 다변화 뉴스를 보는 순간 그의 질문은 이념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지만 하나를 공유합니다. 지금 그들의 삶을 흔드는 결정에 대해 누구도 그들에게 묻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달러란 도대체 무엇인가? 달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초록색 지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944년 이후 세계 경제를 조직해온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제국의 운영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왜 멕시코의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공포를 불러오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달러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멕시코에 살고 있다면 달러는 단순한 외화가 아닙니다. 휘발유 가격, 수입 옥수수 가격, 의약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술 제품의 가격 속에 달러는 이미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부가 외채를 상환할 때, 멕시코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관리할 때,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할 때마다 달러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면 달러는 임금이고 부채이고 주택담보대출이며 노후 자금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달러는 끝없는 전쟁, 전 세계 100개국에 퍼진 군사기지, 투기꾼들이 손실을 낼 때마다 반복되는 은행 구제 금융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거대 기업에 제공되는 보이지 않는 보조금의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미국 국가는 매년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면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받아들이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암묵적인 합의는 이랬습니다. 세계는 생산하고 수출하고 판매한다. 그리고 미국은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자국 통화로 그 대가를 지불한다. 이것이 달러 패권의 잔혹한 본질입니다. 다른 나라라면 절대 허용되지 않을 특권 세계 기준 통화를 찍어내면서도 동일한 제약을 받지 않는 권리입니다. 이 특권에는 또 다른 권력이 따라옵니다. 바로 처벌의 권력입니다. 제재란 무엇입니까? 달러 접근을 차단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을 배제하며 자산을 동결하고 스위프트 같은 금융 메시징 시스템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통화가 중심이 될수록 그 통화를 통제하는 국가는 무기를 쥐게 됩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깊게 통합된 나라가 다른 통화를 쓰겠다는 의사를 비치기만 해도 워싱턴은 이를 작은 실험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험한 전례로 봅니다. 멕시코가 움직이면 다음은 누가 될까? 콜롬비아일까? 브라질일까? 칠레일까? 문제는 환율이 아닙니다. 문제는 위기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결정권은 누가 쥐는가? 누가 언제나 워싱턴의 명령에 예라고 말해야 하는 구조인가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았습니다. 유럽은 폐허였고 일본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1944년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달러는 금과 연동된 세계의 중심 통화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합니다. 이 체제는 1970년대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금과의 연결이 끊어지자 또 다른 장치가 등장합니다. 페트로달러입니다. 석유 수출을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한 합의는 전 세계가 에너지를 사기 위해 달러를 보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강제된 달러 수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지구는 일하고 생산하고 수출하는 동안 미국은 더 많은 달러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합니다. 신뢰가 유지되는 한 시스템은 굴러갑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명확한 수혜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막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이 시스템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1990년대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후 멕시코는 사실상 종속된 이웃이 되었습니다. 협정은 현대화, 시장 접근, 일자리,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멕시코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보조금 받은 옥수수가 멕시코 농촌을 파괴했고 수백만 명의 농민이 생계를 잃고 이주를 강요당했습니다. 국경 지역에는 저임금 마킬라도라 모델이 확산됐고 약한 노조와 제한된 권리가 일상이 됐습니다. 이 모든 구조에서 달러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가격도 투자도 외채도 달러가 좌우했습니다. 멕시코 경제는 달러의 변동성에 극도로 취약해졌습니다. 미국의 위기가 오면 남쪽은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2008년 위기를 떠올려 봅시다.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멕시코의 노동자에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살티오의 한 공장 노동자는 어느 월요일 출근해 보니 공장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전 통보도 충분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본사가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었고 주택 대출과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가 어딘가에서 그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파생 상품에 누군가가 베팅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번 반복됐습니다. 은행은 구제받았고 노동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달러 패권의 인간적인 얼굴입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통화 다변화를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정부와 엘리트들은 대안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말로 깊이 불평등한 구조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브릭스에 합류한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달러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 통화로 거래하고 대한은행을 만들고 스위프트를 거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완벽하지 않고 모순도 많지만 중심의 위기를 계속 떠안아온 피로가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브릭스는 다극화로 향하는 흐름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가 이 흐름에 접근할 때 그 메시지는 훨씬 더 크게 울립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멕시코가 정말로 달러 의존을 줄이기로 결심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브릭스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다른 통화 사용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거래 일부를 위안화로, 브라질과는 헤알화로, 인도와는 루피화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은행을 거치지 않는 대안 결제 시스템에 참여할 수도 있고 외환 보유고를 달러 중심에서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미국의 선전포고를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시선으로 보면 이 모든 움직임은 통제된 불복종, 역사적으로 미국이 명령하고 멕시코가 따르던 질서에 대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제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감 넘치는 제국이라면 대화와 현실 인정, 동등한 협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에 짓눌리고 내부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며 패권이 흔들리는 제국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압박, 협박, 위협입니다.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안보, 이민, 마약 문제를 이유로 관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금융 감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송금 흐름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 투자한 기업들을 상대로 보복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멕시코를 불안과 혼란의 근원으로 묘사하는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서사를 꺼내들며 극단적인 조치를 정당화하려 할 것입니다.
이 서사는 제재와 개입을 정당화할 때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멕시코 내부에서는 공식 담론이 등장할 것입니다. 주권, 존엄, 선택의 권리, 더 나은 조건을 찾겠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미국과의 단절이 아니라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설명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브릭스와의 협력이 더 나은 금융 조건, 인프라 투자, 협상력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판이 움직일 때, 블록 간 긴장이 높아질 때 그 즉각적인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입니다. 역사는 이 질문에 잔인할 만큼 일관된 답을 줍니다. 거의 언제나 첫 번째 희생자는 노동 계급입니다. 종속국에서도 지배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이 멕시코가 경쟁 블록과 가까워진다는 이유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대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부는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며 버티려 할 것이고, 일부는 공장을 닫고, 일부는 대량 해고를 선택할 것입니다. 임금 인하와 구조조정은 외교 회의실에서 시작된 압박이 생산 라인으로 전가되는 방식입니다. 멕시코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충격은 인플레이션, 필수 수입품 가격 상승, 재정 압박, 복지 삭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부담은 가장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부채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입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하나 더 그려봅시다. 케레타로의 한 공장이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통화 다변화 발표 이후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회사의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비용을 떠안고 파산하거나 가격을 올려 경쟁력을 잃거나 인력을 40% 감축하고 남은 노동자들에게 같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요구하는 것. 결과는 뻔합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보상만 받고 나옵니다. 남은 이들은 매일 불안 속에서 일합니다. 가족들은 지출을 줄이고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하고 병원 방문을 미루고 집 수리를 연기합니다. 그리고 공식 담론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 기업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시스템이 아래로 위험을 전가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사실은 말해지지 않습니다. 미국 쪽도 다르지 않습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커질수록 통화를 방어한다는 명분 아래 혹독한 조정이 정당화됩니다. 금리를 올려 일자리를 파괴하고 경기 침체를 감수하며 실업률 상승을 용인합니다.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는지는 굳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경험상 대형 은행이나 초대형 자본이 희생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달러 대 위안, 스위프트 대 대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 소수의 금융 자본과 대기업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이 체제는 제국 간 경쟁을 조직할 뿐 아니라 각 제국 내부에서의 착취도 조직합니다. 그래서 통화만 바꾸고 동맹만 바꿔도 축적의 논리가 그대로라면 노동계급의 처지는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러 대신 위안을 쓰게 되더라도 혜택이 같은 집단에게 돌아가고 결정권이 여전히 위에 있다면 무엇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통화 다변화의 중요성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 중심 질서에서 벗어날 틈이 생기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한 형태의 협박에서 벗어나고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지가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결과는 또 다른 종속일 수 있습니다. 단지 중심이 바뀌고 이름과 국기만 달라질 뿐입니다. 워싱턴의 관점에서 공포는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공포, 값싸게 자신을 금융으로 조달하던 특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공포, 누가 신용을 얻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결정하는 권력을 잃는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상징적 공포가 있습니다. 달러가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존재라는 서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제국은 자기 사회 내부가 이미 균열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커졌고 불안정은 일상이 됐으며 분노는 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대다수에게 상승의 약속을 제공하지 못할 때 외부 패권의 서사는 내부 결속을 유지하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 패권이 의심받는 순간 그 접착제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작은 움직임조차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심리적 경보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층위에 도달합니다. 왜 이런 변화의 시기가 이렇게 위험한가? 그리고 왜 이 순간이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쇠퇴기에 들어선 제국은 더 옹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더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쓰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중간 규모 국가들의 엘리트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없다면 그 게임에 적응합니다. 필요하다면 동맹을 바꾸지만 내부 지배 구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브릭스의 탈달러화, 새로운 은행, 새로운 무역 루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추상적인 다툼이 아닙니다. 누가 안정 속에서 살고 누가 불안 속에서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누가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결정권을 가진 소수가 있고 그 결정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다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런 표현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달러에서 벗어난다. 새로운 금융 질서가 온다. 다극화의 시대가 열린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말 뒤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전환은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는가? 만약 이 변화가 기업 이윤과 금융 안정만을 기준으로 관리된다면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또 한 번의 구조조정, 또 한 번의 긴축, 또 한 번의 희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통화가 무엇이든 국기가 무엇이든 논리는 같습니다. 위기가 오면 아래를 자른다. 호황이 오면 위가 가져간다. 멕시코가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분명히 시대 변화의 신호입니다. 오래된 질서가 금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균열이 생긴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나은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균열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노동계급이 배제된 채 엘리트들만의 협상으로 전환이 진행된다면 결과는 또 다른 형태의 종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중심, 다른 강대국, 다른 통화 아래에서 같은 불평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언론이 대통령의 발언, 정상 간의 신경전, 외교적 제스처에만 집중할수록 구조적 결정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카메라가 비치는 곳과 실제 결정이 내려지는 곳은 다릅니다. 회의실에서 작성되는 기술 문서, 금융 규정, 무역 조건들이 일자리의 유무, 사회 복지의 규모, 공공 서비스의 존폐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는 거의 초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달러를 버린다는 말을 들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덧붙여야 합니다. 첫째, 어떤 경제 모델 아래에서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가? 둘째, 그 전환의 혜택과 비용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이 질문들은 위를 향해 묻는 질문이자 아래를 향해 묻는 질문입니다.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어디로 전가되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환의 목적이 여전히 투자자 신뢰, 기업 수익성, 금융시장 안정에만 있다면 결과는 거의 확실합니다. 통화만 바뀔 뿐 노동자의 삶은 계속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달러든 위안이든 헤알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그 대가를 치르느냐입니다. 달러 패권의 부분적 약화는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대는 통화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급이 경제를 지배하는지,
어떤 가치로 생산과 분배가 조직되는지가 시대를 규정합니다. 그 기준이 사적 이윤 극대화에 머무는 한 세계는 더 잦은 위기, 더 격렬한 경쟁, 더 불안정한 삶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멕시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도 한국도 어느 나라든 예외가 아닙니다. 제국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그 충격은 가장 아래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황위는 관망의 시기가 아니라 선택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관객으로 남아 우리의 삶이 폐쇄된 회의실에서 거래되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하고 다른 방향을 요구할 것인가? 만약 두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옛 제국이 쇠퇴하고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더라도 다수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과 착취 속에 머물 것입니다. 그때의 세계는 더 공정하지도 더 안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단지 규칙이 더 불안정해지고 실수의 여지가 줄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같은 사람들이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를 무심히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멕시코의 선택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질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질서를 누가 누구를 위해 설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어떤 통화가 지배하든 세계는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흔들릴 것입니다.